저는 박인자입니다. 올해 63이죠. 30년을 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일하다가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늘 관리였어요. 환자들의 투약 시간을 체크하고 후배 간호사들의 근무표를 짜고 퇴근해서는 가족들의 식단과 일정을 챙겼죠. 그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텅 빈 시간만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도현이 부부를 제대로 챙겨야겠다고 말이죠. 효도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도현 부부는 반드시 우리 집에 와서 점심을 먹어야 했죠. 처음엔 잘 지켜졌어요. 도현이도 수연이도 꼬박꼬박 왔습니다. 저는 매주 다른 메뉴를 준비했죠. 갈비찜, 불고기, 잡채, 전 종류별로 다 붙여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까요? 도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회사 일정 때문에 못 가요. 다음 주에 뵐게요. 순간 가슴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도 이런 적은 없었어요.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돌아가던 제 인생에서 아들의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죠. 회사보다 부모가 그렇게 가벼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도현이의 숨소리가 멈췄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저는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상처로 가득했죠. 남편 한기태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현이가 이번 주 못 온대. 기태는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런 기태가 야속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 있을까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이미 장을 봐놓은 재료들이 가득했죠. 갈비는 이미 양념에 재워놨고 나물도 다듬어 놨습니다. 혼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병원에서 일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체계적이었어요. 아침 6시 반 출근, 8시 회진, 10시 투약, 오후 2시 인수인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죠. 후배들은 저를 칼 같은 부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칭찬인지 비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모든 게 흐트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죠. 점심을 꼭 12시에 먹을 필요도 없었고 저녁 6시에 약을 챙겨 먹을 환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도현이 부부와의 토요일 점심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게 제 삶의 유일한 고정점이었으니까요. 친구 오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아, 너희 아들은 잘 찾아와? 글쎄,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감사하지 뭐. 한 달에 한 번. 그게 말이 돼. 오미숙이 웃었습니다. 인자야, 요즘 애들 바빠. 우리 때랑 다르잖아.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죠. 바쁘다는 게 핑계가 될 수 있나요? 부모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다고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11시가 지났지만
도현이는 오지 않았죠. 저는 차려놓은 밥상을 보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갈비찜은 식어가고 잡채는 불어터졌어요. 기태가 들어왔습니다. 혼자 먹지 뭐 하고 있어. 좀 이따가 먹을게. 하지만 저는 결국 한 젓가락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도현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유치원 운동회 날, 제가 당직이라 못 갔던 날이요. 도현이가 울면서 전화했었죠. 엄마만 안 왔다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던가요? 엄마는 아픈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고 이해해달라고 했었죠. 지금 도현이도 같은 마음일까요? 일이 더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저와의 시간이 부담스러운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도현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다음 주는 꼭 갈게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죠. 이렇게 계속 밀어내면 정말 도현이가 떠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저는 부산했죠. 도현이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준비했고 수연이가 좋아한다던 호박전도 부쳤습니다. 11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 왔어요. 도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안도했죠.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나간 순간 도현이의 표정이 어두운 걸 봤습니다. 억지로 온 것 같았어요. 수연이도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어서 와. 밥 다 차려놨어. 식사 시간 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현이는 핸드폰만 들여다봤고 수연이는 조금씩 집어먹다가 젓가락을 놨죠.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맛이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아침을 좀 늦게 먹어서. 수연이의 변명이 구차하게 들렸습니다. 도현이는 여전히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도현아, 밥 먹을 때 핸드폰 좀 그만 봐. 일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메일이 와서. 또 일이었습니다. 늘 일이 먼저였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토요일에도 일이야? 엄마, 스타트업은 주말이 따로 없어요. 도현이의 대답이 차갑게 들렸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식사가 끝나자마자 도현이 부부는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희 먼저 가볼게요.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 벌써 차라도 마시고 가지. 다음에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남아 있었죠. 병원에서 은퇴할 때 동료들이 그랬어요. 이제 편하게 사시라고, 자유를 만끽하시라고요. 하지만 저에게 자유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죠. 그날 밤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써온 일기장이었죠. 병원 일은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가족 이야기는 별로 없었어요. 도현이 입학식, 졸업식, 생일. 그날들엔 늘 당직이었다는 기록만 있었죠. 어쩌면 제가 만든 효도 루틴은 그동안 못 채운 시간을 억지로 메우려는 시도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도현이에겐 자기 삶이 있었고 저는 거기에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죠. 도현이가 좋아하는 고등어를 사려고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도 아들 자주 와요? 뭐 바쁘니까 가끔이죠. 거짓말이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억지로 오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고등어를 손질하며 생각했죠. 도현이는 대체 뭐가 그렇게 바쁜 걸까? 스타트업 대표라고는 하지만 주말까지 일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도 주말엔 쉬었는데 말이죠. 수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리상담사라고 하던데 그게 그렇게 바쁜 일인가요?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들었지만 믿기지 않았죠. 어쩌면 저를 피하기 위한 핑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숙아, 요즘 젊은 애들이 진짜 그렇게 바빠. 그럼 우리 아들도 맨날 야근이래. 주말에도 회사 나가고 도대체 뭘 그렇게 일하는지 모르겠네. 오미숙이 웃으며 말했죠. 인자야, 요즘 세상이 각박해. 우리 때처럼 평생 직장도 없고 다들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부모한테 안부 전화 한 통 할 시간이 없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도현이가 뜬금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도 못 갈 것 같아요. 이번엔 또 무슨 일이야? 투자 미팅이 있어서요. 이선우 이사님이랑 같이 준비해야 해요. 이선우.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것도 여자 이름 같았죠. 이선우가 누구야? 저희 회사 공동창업자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목소리에서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거든요. 여자야? 네. 그게 왜요? 도현이의 대답이 퉁명스러웠습니다. 더 수상했죠.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뭔가 있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수연이가 불쌍해졌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랑 주말까지 붙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하긴 수연이도 요즘 집에 늦게 들어간다고 했죠. 어쩌면 이미 부부 사이가 틀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태에게 물었어요. 여보, 도현이 요즘 이상하지 않아? 뭐가? 맨날 이선우라는 여자 얘기를 해. 기태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죠. 일 얘기겠지. 별 생각 다 하네. 남자들은 다 똑같았습니다. 둔감하고 무심했죠. 제가 걱정하는 게 이상한 건가요? 며칠 뒤 저는 도현이 회사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일부러 간 건 아니에요. 정말 우연히 그쪽에 갈 일이 있었죠. 아니, 사실은 궁금해서 일부러 돌아간 겁니다. 작은 건물 3층에 도현이 회사가 있었어요. 간판도 없는 허름한 사무실이었죠.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도현이가 누군가와 열심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40대쯤 되어 보였죠. 단정한 정장을 입고 노트북을 사이에 두고
도현이와 머리를 맞대고 있었어요. 그게 이선우인가 봅니다. 제 예상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그래도 여자는 여자였죠.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친밀해 보였습니다. 도현이가 저와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엄마보다 남과 더 가깝게 지낸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인지 처음 알았죠. 집에 돌아와서 수연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수연아, 잘 지내니? 네, 어머니. 잘 지내요. 도현이는 요즘 많이 바빠. 네, 투자 유치 때문에 정신없어요. 수연이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이선우라는 사람 알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알아요. 도현이랑 같이 회사 운영하신 분이에요. 자주 만나? 일 때문에 매일 만나죠. 왜 그러세요? 수연이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죠. 괜히 의심을 심어주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는 간호사들, 직장 내 불륜으로 집안이 파탄나는 의사들. 처음엔 다들 일 때문이라고 했죠. 야근이다, 회식이다, 출장이다. 그러다가 진실이 밝혀지면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도현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맨날 이선우 얘기만 하는 걸 보면 뭔가 있는 게 분명했죠. 오미숙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미숙아, 도현이가 이상해. 맨날 회사 여직원이랑 붙어 있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내가 직접 봤어. 둘이 너무 가깝게 지내더라고. 오미숙이 한숨을 쉬었죠. 인자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요즘은 남녀가 같이 일하는 게 당연한 거야.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그렇게 정성 들여 키운 아들이 가정을 배신한다니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날 밤 도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연이한테 잘해라. 좋은 며느리 만나기 쉽지 않다. 답장이 왔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도현이는 오지 않았죠. 이선우랑 미팅이 있다는 핑계였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수연이에게 전화했어요. 수연아, 도현이 정말 일하러 간 거 맞아? 네, 당연하죠. 왜 그러세요, 어머니? 아니, 그냥 너무 자주 못 와서. 수연이가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다음 달에 투자 확정되면 시간 날 거예요. 그때까지만 참아주세요. 참으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참으라고 하다니. 세상이 거꾸로 됐습니다. 저는 혼자 밥상을 차렸어요.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식어가는 걸 보며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아들은 점점 멀어지는 걸까? 병원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명확했어요. 환자가 아프면 치료하고, 약을 주면 낫고, 퇴원하면 고맙다고 인사했죠.
하지만 가족은 달랐습니다. 정답이 없었어요. 사랑한다고 해도 상처받고, 걱정한다고 해도 부담스러워했죠.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도 도현이는 오지 않았다. 이선우라는 여자 때문이다. 수연이가 불쌍하다.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그저 구경만 하는 노인일 뿐이다. 쓰다가 펜을 놨습니다. 노인이라는 단어가 너무 서럽게 느껴졌거든요. 63이 노인인가요? 아직 건강한데,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하지만 도현이 눈엔 저도 그저 짐스러운 노인일 뿐이겠죠. 매주 토요일마다 의무적으로 찾아가야 하는 귀찮은 존재일 뿐. 도현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11월 15일,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죠. 36시간의 진통 끝에 낳은 아들이니까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리스트로 만들었죠. 불고기, 잡채, 갈비찜, 생선전, 동그랑땡, 미역국은 기본이고 후식으로 약식까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기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렇게 많이 해서 어쩌려고? 먹을 사람도 없는데. 도현이랑 수연이 오면 되지. 오긴 올까? 기태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죠. 아무리 바빠도 생일엔 오겠지 하고요. 생일 사흘 전 도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도현아, 토요일 생일이잖아. 점심 먹으러 와. 아, 엄마, 그날 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일정이었습니다. 생일에도 일정이 있다니요. 생일인데도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확인한다는 말이 더 서운했습니다. 엄마와의 약속은 확인이 필요한 일이었나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생일 전날 새벽부터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정육점에서 최고급 한우를 샀고 생선 가게에서는 싱싱한 민어를 골랐어요. 야채도 일일이 골라가며 샀죠. 마치 병원에서 중요한 수술을 준비하는 것처럼 꼼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부엌에 있었어요. 불고기 양념을 재우고 잡채용 야채를 손질하고 전 반죽을 만들었죠. 기태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좀 쉬엄쉬엄해. 나이가 있는데. 괜찮아. 1년에 한 번인데.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다리도 부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게 제가 도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인 것 같았거든요. 생일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도현이가 어렸을 때는 미역국을 싫어했죠. 미끌미끌한 게 싫다고요. 하지만 20살이 넘어서는 엄마 미역국이 최고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9시쯤 도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아들. 고마워요, 엄마. 점심때 올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 갑자기 투자자 미팅이 잡혔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생일에도 미팅이 있어. 외국 투자자라서 일정 조정이 안 돼요. 정말 죄송해요. 그 이선우라는 사람도 같이 가. 네, 같이 가죠.
공동대표니까. 역시 그랬습니다. 또 그 여자였어요. 생일에도 엄마보다 그 여자가 더 중요한 거죠. 알았어. 그럼 저녁이라도. 저녁도 회식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따로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차려놓은 밥상이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누구를 위한 정성이었나 싶었죠. 기태가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도현이 언제 온대? 안 온대. 뭐? 생일인데도. 기태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엔 무심한 사람도 이건 이해가 안 되나 봅니다. 점심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혼자 밥상 앞에 앉았죠.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한 입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술이 생각났습니다. 평소엔 잘 안 마시는데 오늘은 마시고 싶었죠.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꺼내 한 잔, 두 잔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아들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병원에서 일할 때 도현이 학교 행사에 한 번도 못 갔던 게 떠올랐습니다. 운동회, 학예회, 졸업식. 늘 당직이거나 수술이 있었죠. 그때 도현이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하지만 그건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도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복수하듯이 나를 외면하는 건가요? 술 기운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도현이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엄마, 너 지금 어디야? 레스토랑이에요. 미팅 중이라. 뒤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이선우였을 겁니다. 그 여자랑 밥 먹느라 바쁘지? 엄마, 무슨 소리예요? 맨날 선우 하잖아. 엄마보다 그 여자가 더 좋아? 도현이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술 드셨어요? 마셨으면 어때? 내 아들이 생일에도 안 오는데. 나중에 통화해요. 도현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울었어요. 정말 서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려고 아들을 키웠나 싶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기태가 말없이 밥상에 앉았어요. 같이 먹자. 음식 아까워. 둘이서 조용히 먹었습니다. 생일상이 초상집 밥상처럼 느껴졌죠. 한 입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밤 10시쯤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도현 씨 생일상 차리셨다면서요? 응, 그런데 못 왔어. 정말 죄송해요. 오늘 정말 중요한 미팅이었어요. 수연이가 대신 사과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대신 사과하는 게 더 서글펐죠. 수연아, 도현이 요즘 그 이선우라는 사람이랑 자주 만나? 일 때문에 매일 만나죠. 왜요?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서. 수연이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선우 이사님은 결혼하신 분이에요. 남편이랑 아들도 있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결혼한 여자라니. 그럼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너무 자주 만나는 건
어머니, 제가 보기엔 정말 일 때문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연이가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도현이 어렸을 때 생일 사진을 떠올렸죠.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도현이 행복하게 웃던 그 얼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도현이 생일. 오지 않았다. 이게 다 내가 만든 효도지옥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올가맨 내가 바보였다. 펜을 놓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효도지옥이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 제가 만든 지옥이었을까요? 생일 사건 이후로 도현이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일주일, 2주일, 3주가 지났지만 전화 한 통 없었죠. 수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둘 다 조용했어요. 저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문자라도 왔나, 부재 중 전화가 있나.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가끔 광고 문자가 올 때마다 심장이 뛰었다가 확인하고는 실망했습니다. 기태가 보다 못해 말했어요. 내가 먼저 연락해봐. 내가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이 어디 있어. 그냥 보고 싶다고 해. 하지만 저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굽혀야 하나요? 그것도 생일에 오지 않은 아들한테요. 그러다 참을 수 없어서 오미숙에게 전화했어요. 미숙아, 도현이가 3주째 연락이 없어.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생일날 술김에 전화해서 좀 뭐라 했거든. 오미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자야, 내가 먼저 화해해. 자식이랑 싸워서 좋을 게 뭐 있어. 하지만 저는 억울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그저 아들이 보고 싶었을 뿐인데.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도현이 집으로 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죠.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 만에 문이 열렸어요. 수연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도현이 있어? 수연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회사에요. 주말인데도 나갔어요. 또 회사였습니다. 정말 회사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를 피하는 걸까요? 이 시간에 무슨 미팅? 프레젠테이션 준비한대요. 다음 주가 최종 발표거든요. 집 안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누구야? 아, 이선우 이사님이에요. 같이 자료 검토하러 오셨어요. 이선우가 집에까지 왔다니.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까지 와서 이래? 수연이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가 좁아서요. 가끔 이렇게 모여서 일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는 여자가 보였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도현 어머님이시죠? 이선우입니다. 이선우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예의는 발랐지만 저는 불편했어요. 주말에도 일하시네요. 네, 중요한 시기라서요. 도현 씨가 정말 열심히 하세요. 도현 씨라.
그 호칭이 거슬렸습니다. 얼마나 가까우면 도현 씨라고 부르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어요. 불편한 공기가 가득했거든요. 그럼 나는 가볼게. 일 방해하면 안 되니까. 수연이가 현관까지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도현한테 연락해 볼게요. 됐어. 바쁜데 뭘. 집을 나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그냥 맞으며 걸었죠.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니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흠뻑 젖은 노인네가 불쌍해 보였겠죠. 저도 제가 불쌍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기태가 놀라서 수건을 가져왔어요. 우산도 안 쓰고 뭐 하는 거야? 그냥 맞고 싶었어. 기태가 한숨을 쉬며 제 머리를 닦아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기태가 이렇게 다정한 건. 도현이 만났어. 집에 없었어. 대신 그 이선우라는 여자가 있더라. 기태 표정이 굳었습니다. 집에 일한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수상해. 그날 밤 열이 났습니다. 비를 맞은 탓이겠죠. 하지만 마음의 병이 더 컸어요. 아들을 잃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어제 왔었다면서요? 그래. 내가 없길래 그냥 왔어. 죄송해요. 정말 바빴어. 알았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제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나 봅니다. 도현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어요. 엄마, 왜 회사까지 찾아왔어요?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사생활 침해라니요. 내가 언제 회사에 갔어? 지난주에 오신 거 봤어요. 건물 CCTV에 다 찍혔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회사 앞에 갔었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아들 회사 구경도 못해. 구경이 아니라 감시잖아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도현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간섭이요, 통제요. 엄마가 밥 해주는 거, 문자 보내는 거, 생일 챙기는 거 다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라 명령처럼 느껴졌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사랑이 명령이었다니. 난 그저 너를 사랑해서. 그게 사랑이에요. 매주 토요일 11시에 무조건 와야 하고, 안 오면 죄인 되고, 다른 사람이랑 일하면 의심받고. 이게 사랑이에요? 도현이 말 하나하나가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래, 다신 안 볼게. 내가 그렇게 싫다니. 엄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 내서 울었죠. 기태가 달려왔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완전히 연락이 끊겼어요. 도현이도 수연이도 연락하지 않았죠.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인지 상처인지 먼저 손 내밀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되어 갔죠.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도현이 생각, 밥을 먹으면서도 도현이 생각, 잠들 때까지 도현이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도현이 말이 맞았거든요. 제 사랑은 정말 명령이었고, 통제였고, 간섭이었으니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현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죠.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거실에 앉은 도현이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수염도 깎지 않았더군요. 뭔데? 도현이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뭘? 간섭이요. 통제요. 감시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방어적으로 대답했죠. 난 그런 적 없어. 도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늘 모든 걸 관리하셨어요. 몇 시에 자야 하고, 뭘 먹어야 하고, 누굴 만나야 하고. 그땐 어려서 따랐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게 다 너를 위해서. 도현이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였어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그랬다고요? 무슨 소리야? 엄마는 병원에서 모든 걸 통제하고 관리하셨잖아요. 은퇴하고 나서도 그 습관을 못 버리신 거예요. 대상이 병원에서 저로 바뀐 것뿐이에요. 도현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난 그저 너랑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럼 왜 꼭 토요일 11시여야 해요? 왜 무조건 엄마 집이어야 하고, 왜 엄마가 정한 메뉴를 먹어야 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도현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엄마가 저한테 했던 거, 할머니가 엄마한테 했던 거랑 똑같아요. 뭐, 엄마도 할머니 때문에 힘들어 하셨잖아요. 매주 일요일마다 찾아가야 했고, 명절 때는 며칠씩 일해야 했고, 엄마가 그때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저도 기억해요. 맞았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건 다르잖아.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엄마도 할머니의 사랑이 부담스러웠던 것처럼 저도 엄마의 사랑이 부담스러워요. 도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36살 아들이 엄마 앞에서 우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현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숨이 막혀요. 저도 울었습니다. 서로 울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한참 후에 도현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어때요? 거리를 두다니.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 생각할 시간이요. 도현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선우 이사님은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분은 저보다 10살이나 많고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도현이가 나가고 나서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기태가 다가왔어요.
다 들었어? 응. 도현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기태 말에 저는 더 서러웠습니다.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도현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엄마를 위해서였다는 말, 할머니와 똑같다는 말. 정말 그랬을까요? 제가 정말 시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 된 걸까요? 그렇게 싫어했던 그 모습을 제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던 걸까요? 도현이가 간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죠.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기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옛날에 어머님이랑 싸웠던 이유 기억나? 갑자기 왜 그 얘기를 꺼내는지 의아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그때도 지금이랑 비슷했잖아. 기태 말이 맞았습니다. 30년 전 저도 시어머니와 크게 싸웠었죠. 그때 시어머니는 매주 일요일마다 오라고 했어요. 무조건 아침 일찍 와서 집안일을 돕고 점심 차리고 저녁까지 먹고 가야 했죠. 도현이가 돌도 안 됐을 때였는데 아이 데리고 매주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 번은 도현이가 아파서 못 간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며느리 주제의 시어미보다 아들이 더 중요해? 그 말에 저는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로봇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집을 나왔죠. 친정에서 한 달을 있었어요. 기태가 100번 사과하고 나서야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제가 도현이한테 똑같이 한 거예요. 회사보다 부모가 가벼우냐고. 내가 정말 시어머니랑 똑같구나. 기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람은 다 자기가 당했던 걸 반복한대. 무의식적으로. 난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날 밤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일기였죠. 1995년 3월 15일. 또 시어머니 집에 갔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했다. 도현이는 계속 울었다. 나도 울고 싶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1995년 5월 20일. 시어머니가 또 잔소리했다. 반찬이 짜다. 집이 더럽다. 애를 제대로 못 키운다. 나는 뭘 해도 부족한 며느리다.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의 제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런 시어머니가 된 거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5년 7월 10일. 드디어 집을 나왔다. 시어머니와 크게 싸웠다. 더는 못 참겠다. 도현이한테는 절대 이런 어머니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절대 이런 어머니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저는 어디 간 걸까요? 기태가 들어왔어요. 뭐 보고 있어? 옛날 일기장. 기태가 옆에 앉아서 같이 봤습니다. 우리도 참 힘들었지. 그러게. 그런데 나도 똑같이 했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잖아.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어요. 도현이는 이미 상처받았고 저와 거리를 두고 싶어 했으니까요. 며칠 뒤 오미숙을 만났습니다.
얼굴이 왜 이래? 많이 야위었네. 도현이랑 싸웠어. 사정을 다 얘기했더니 오미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인자야, 우리 세대는 다 그래. 받았던 대로 주는 거야. 그래도 난 다르고 싶었는데.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것뿐이잖아. 오미숙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게 효도였고, 그게 사랑이라고 배웠죠. 다른 방법을 몰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새로 배워야지. 요즘 젊은 애들이 원하는 사랑이 뭔지.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부모 자식 관계, 건강한 거리두기, 성인 자녀와의 관계 같은 걸 찾아봤죠. 놀랍게도 저 같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들이요.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위로받았어요. 저만 이상한 엄마가 아니었구나 싶었죠. 한 심리학자의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짐이 될 때가 있다. 특히 그 사랑이 조건적이고 통제적일 때 더욱 그렇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다. 놓아주는 것. 제가 가장 못하는 일이었죠. 병원에서도 모든 걸 제 손에 쥐고 있어야 안심했으니까요. 그날 밤 일기장에 새로 썼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나는 폭군이었다. 도현이를 내 방식대로 사랑했고, 내 기준에 맞춰 살기를 강요했다. 시어머니가 내게 했던 것처럼 이제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인정하니까 오히려 편했죠.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수리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가 반가우면서도 어색했죠.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럭저럭. 커피 마실래? 둘이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수연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그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날, 어머니가 집에 오셨던 날이요. 웃음소리 때문에 오해하신 것 같아서요. 아, 그날. 이선우가 집에 있던 날 말이군요. 사실 그 웃음소리는 저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수연이었다니요. 그날 선우 언니가 와서 같이 저녁 먹자고 했어요. 도현 씨는 회사에서 자료 가지러 잠깐 집에 들렀다가 다시 나간 거였고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완전히 오해한 거네요. 근데 왜 그때 말 안 했어? 수연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화나 보이셔서. 괜히 말했다가 더 오해하실까 봐요. 그래도 그렇지. 죄송해요. 제가 겁이 났어요. 수연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선우 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남편이랑도 사이 좋고 아들도 벌써 중학생이에요. 도현 씨를 동생처럼 아껴주시는 거예요.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굴었는지 깨달았죠. 확인도 안 하고 의심하고 오해하고 아들을 몰아붙였으니 내가 정말 바보였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도 잘못했어요. 좀 더 자주 연락드리고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도현 씨가 어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다만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 네. 맨날 어머니 걱정해요. 건강은 어떠신지, 심심하지 않으신지. 그런데 막상 전화는 못 하겠대요. 또 잔소리 들을까봐요. 웃기면서도 슬픈 말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상처 주고, 걱정하면서도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 모자의 관계가요. 수연아, 내가 정말 그렇게 부담스러웠니?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조금은요. 매주 토요일이 부담됐어요. 의무처럼 가야 한다는 게요. 그랬구나. 하지만 어머니 마음은 알아요.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나 봐. 틀린 게 아니라 달랐던 거예요. 세대가 다르니까요. 수연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도현 씨한테 먼저 연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도현이가. 네. 투자도 잘 안 되고, 회사도 어렵고. 그런데 어머니랑까지 사이가 틀어져서. 수연이가 간 뒤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먼저 연락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자존심이 상했지만 수연이 말이 맞았어요. 도현이가 힘들어한다는데 엄마가 모른 척할 수 없쇼.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문자를 보냈어요. 도현아, 엄마야. 많이 보고 싶다. 단순한 문자였지만 보내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어요. 저도요. 2글자였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도현이도 보고 싶어 했구나 싶어서요. 그날 밤 기태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너무 바보같이 굴었어. 이제 알았어? 이선우라는 사람 아무 사이도 아니었대. 내가 혼자 오해한 거야. 기태가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뭐, 알고 있었다고? 도현이가 그럴 애가 아니잖아. 그럼 왜 말 안 했어? 말해도 안 들었을 거잖아. 기태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 제게 뭐라고 해도 안 들었을 거예요. 제 확신에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나 정말 고집불통이었네. 이제 알았으니 됐지. 며칠 뒤 도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시간 되시면 커피나 한잔 할까요? 그래, 언제든지. 중립지대인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집도 아니고 회사도 아닌 편안한 곳에서요. 도현이가 먼저 사과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어. 너무 집착했어. 엄마도 힘드셨을 텐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 카페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현이가 말했어요. 엄마, 사실 저도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지기도 했어요. 정말? 네. 엄마가 해주는 밥이 그리웠거든요. 그런데 의무가 되니까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좋은 것도 강요하면 싫어지는 법이니까요. 앞으로는 내가 오고 싶을 때 와. 꼭 토요일이 아니어도 돼. 도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래. 그리고 꼭 우리 집이 아니어도 돼. 내가 사는 밥도 좋고. 도현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죠. 그럼 다음 주에 제가 아는 맛집으로 모실게요. 좋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가 물었어요. 회사는 어때? 수연이가 힘들다고 하던데. 도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어려워요. 투자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빴구나. 네.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선우 누나도 고생이 많고요. 선우 누나라. 이제는 그 호칭이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미안해. 내가 오해해서. 괜찮아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도현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엄마, 사실 제가 엄마한테 반항한 건 다른 이유도 있어요. 뭔데? 엄마가 너무 완벽해서요.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완벽했고, 집에서도 완벽했고, 전 엄마처럼 될 수 없었어요. 그게 부담됐어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 너도 봤잖아.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도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대단해요. 30년을 한 직장에서 일하고, 우리 키우고. 전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너는 너대로 살면 돼. 엄마처럼 살 필요 없어. 그제야 도현이가 진짜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집에 돌아오니 기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좋았어.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한 것 같아. 다행이네. 기태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효도 지침서는 찢어버려. 벌써 찢었어.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아직도 가슴 한편이 허전했어요. 매주 토요일의 루틴이 사라진다는 게 아쉽기도 했죠.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도현이는 도현이 인생을 살아야 하고 저는 제 인생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도현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응, 무슨 일인데?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어서요. 제가 사는 걸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만남. 이게 제가 정말 원했던 거였어요. 좋지. 어디서 만날까? 제가 데리러 갈게요. 수연이도 같이요. 그 토요일, 도현이 부부와 함께 작은 한정식집에 갔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갈한 음식들이 나왔죠. 엄마, 여기 단골이에요. 엄마 입맛에 맞을 것 같아서. 도현이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저를 생각해서 고른 장소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회사 얘기, 수연이 상담 얘기, 제 은퇴 후 일상 얘기.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죠. 엄마, 이제 뭐 하면서 지내실 거예요?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생각 중이야. 봉사활동은 어때요?
엄마 경력 살려서 의료봉사 같은 거. 도현이의 제안이 괜찮게 들렸어요. 그것도 좋겠네. 아니면 여행도 다니시고. 아빠랑 둘이. 수연이도 거들었죠. 기태가 여행을 좋아하나? 요즘 은근히 여행 프로그램 챙겨보시던데요. 정말 그랬습니다. 기태도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고 있었죠. 우리 부부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할 때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도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이렇게 만나요. 서로 시간 될 때, 서로 보고 싶을 때. 그래, 그게 좋겠다. 그리고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소홀했어요. 아니야. 엄마도 미안해.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어. 수연이가 우리를 보며 웃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요. 맞아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족.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현이가 운전하며 말했어요. 엄마, 투자 확정됐어요. 정말, 언제? 어제요.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축하해. 정말 다행이다. 이제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자주 뵐게요. 자주 본다는 말이 이렇게 기쁠 줄이야.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자주가 매주가 아니어도 된다는 걸.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서로 마음이 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요. 집에 도착해서 도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오랜만에 듣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사랑해. 도현이 차가 떠나고 저는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떠나는 뒷모습이 더 이상 서럽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날 거니까요. 더 좋은 모습으로. 집에 들어가니 기태가 밥상을 치우고 있었어요. 내가 할게. 이제 나도 좀 해야지. 맨날 당신만 하니까. 기태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은퇴 후 우리 부부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도현이와 화해했다. 이제 효도 지침서는 없다. 대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다.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배웠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밤 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차갑지만 아름다운 밤이었죠. 이제 저도 제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현이를 통해서가 아닌 저 자신으로서의 삶을요. 63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미숙에게 전화했어요. 미숙아, 우리 뭐라도 배워볼까? 갑자기? 그냥 이제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오미숙이 웃었습니다. 좋지, 뭐 배울까? 춤, 그림, 뭐든 좋아. 새로운 거면.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았죠. 도현이가 보낸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엔 우리가 좋아하는 불고기 먹으러 가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엄마가 정한 게 아닌 우리가 함께 정하는 것. 그게 진짜 관계인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도현이가 또 연락했습니다. 엄마, 선우 누나가 엄마 뵙고 싶대요. 다음에 같이 식사해도 될까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좋아. 언제든지. 이제는 이선우라는 이름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이의 동료이자 좋은 멘토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관계를, 통제하지 않고 존중하는 사랑을. 저는 여전히 토요일마다 음식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현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기태와 저를 위해서, 가끔은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죠.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 도현이 부부가 오면 함께 나눠 먹습니다. 놓아주니 오히려 가까워졌어요. 손을 펴니 더 많은 것이 손에 들어왔죠. 이게 진짜 사랑인가 봅니다. 저는 박인자입니다. 63, 은퇴한 간호부장이자 한 아들의 엄마죠. 이제는 효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으며. 오늘도 황금들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잊지 못할 순간, 마음에 남는 말,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따뜻한 황금빛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